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19년 7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자 데일리 뉴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자, 늘 그렇듯이 일단 에버노트의 구글 알림이로 어, 들어온 기사를 항상 보면서 아침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4차 산업에서는 좀 재밌는 게 나왔어요. 오늘 4차 산업에서는 어떤 게 재밌는 게 나왔냐면, 제 관심을 끈 거는 이거예요, 이거. 107살까지 살 확률 50%. 명함 2개 권하는 일본. 그래서 이제 미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은, 자, 이영종의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배운다라는 기사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취업 박람회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 자, 그런 지금 느낌인데 어, 지금까지 일본 노동자는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나이가 들면 임금도 올라가는 혜택을 받았다. 이게 뭐죠? 어, 저, 연공서열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랬었죠. 근데 이걸 깨트린 게 어떤 거죠? IMF죠. 그래서 이제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의 대가로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회사에 보답했다.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거죠. 회사는 노동자를 평생 고용해줄게.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임금을 올려줄게. 이 두 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회사에 충성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IMF에서, 깨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은행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이후로 이제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랬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글로벌 경쟁, 경제 성장의 둔화, 기술 혁신 등으로 과거처럼 성장을 하지 못했고, 우리나라 같은 외부 충격은 없지만,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도 굉장히 쉽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생활 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 정년 후에도 부족한 연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독신 세대가 대폭 늘어나면서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을 하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당연히 개인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최근에 일본 경제를 이제 재생을 외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일방식 개혁의 핵심 대책으로 부업과 겸업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하나의 회사에 속하게 하지 않고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더 설명드려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삼성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삼성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에 속해 있어서 이 노동력을 이렇게 딱 제한을 하는 건데 사회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는 삼성도 있지만 LG도 있고 SK도 있고 현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걸 좀 더 풀어라. 그래서 부업하고 좀 겸업을 허용을 해라. 그렇다 보면 이 사람이 삼성에만 속하지 않고 LG나 SK 다른 회사에도 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죠? 노동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법으로 아예 엄격하게 금지가 됐어요. 법으로. 우리나라도 겸업금지, 부업 겸직금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어요? 예, 괘씸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 그 괘씸죄를 담당을 제가 했었단 말이죠. 회사에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 이제 조직 관리를 하면서 그런 걸 했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심리나 그런 걸 조직 생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풀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 개정으로 부업과 겸업이 허용되고 본업 이외에 다른 업무를 추가로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병행 커리어 제2의 일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된 거라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병행 커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리어 이렇게 본인의 일 자체를 보면은 하나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법으로도 이거를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거는 아주 옛날에 피터 드러크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경영학자가 제창한 개념인데 지식 노동자가 계속 일을 하면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피터 드러커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도 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매우 유명한 어떤 대학교 같은 데서 교수도 하실 수 있고 그러실 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런 걸 다 거부를 하고 매우 조용한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고 했냐면은 본인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말한 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5년은 내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세무 전문가가 딱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5년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나 뭐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죠.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약간 이제 제가 좀 옆으로 이야기가 샜는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셨던 병행 커리어가 이제 드디어 일본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게 되면서, 기업과 직원 모두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유지를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이제 법으로 보장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력들이 다른 곳으로 계속 가서 이제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경영 자원 획득에도 유리할 거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인재 유출이라던가 본업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사실 동시에 두 개, 세 개를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런 컨텐츠 생산, 저술 활동 같이 했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저희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 위에 상사분들은 이런 거를 귀신같이 잘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0%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본업에 지장이 미칠 정도로 하시면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이제 회사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도저히 이제 두 개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생활해 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마음은 좀 더 편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 기업과 직원들 역시 장단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장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오늘 이 기사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이, 물론 싫죠. 저도.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데, 싫은 건 싫은 거고, 냉정하게 볼 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보다 한 5년에서 7년 정도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똑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수 이제 29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지금 주 52시간 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죠?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그 시기가 빨리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런 걸 시행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몇 년 후에, 뭐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따라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역시 일부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SK인가요? 슈퍼 프라이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금요일인가 오후에는 이제 좀 일찍 퇴근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슷한 게 아마 나올 거예요. 어,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기업의 근무 시간 단축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월 말 금요일에는 모든 노동자가 15시에 퇴근하는 캠페인이죠. 조기 퇴근을 통해서 개인의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되니까 직원들은 일을 더 하는 거죠. 다른 일로. 어.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이 가장 크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IT 산업이 매우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인프라 요즘에 뭐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 하잖아요.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노트북이 뭐예요?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 기술의 발전이 또 이런 겸업, 부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4차 산업혁명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마지막 이건데 미래에는요 아마 직장이란 개념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어, 직장이라는 건 없어지고 직업이란 것만 남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기술적인 거 그런 거였다면 향후 미래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지식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돼야 되든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이 계속 오늘 좀 꼬이네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기사를 좀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부동산 세금 관련돼서 제가 항상 뉴스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데 드디어 좀 약간 4차 산업혁명 중에서 하나 해드릴 만한 이 기사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번 또 보죠. 첫 번째 키워드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네. 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를 봤더니, 딱 보자마자, 이런 게, 딱 관심 있는 게 나왔어요. 자,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경우의 수가 무려 3개에서 33개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포기하는 속칭 그 양포세무사라고 하는데 이게 속출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도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거 또 있고 약간 겹치는 게 있어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요 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데요.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양포세무사가 속출하고 있고 내가 상담만 잘못하면 거액의 가산세 양도소득세 업무 취급을 거액의 가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 업무를 취급 안 하겠다. 그래서 집값 잡기 정책에 올인한 정부 조세 원칙 정부가 조세 원칙 무시하고 땜질만 하니까 좀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포세무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오해하셔서 세무사분들이 뭐 양도소득세는 실력이 없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너무 정책이 이렇게 좀 누더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너무 커지고 정말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포기를 하는 건데 우리한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기사인데 세법 체계가 전문가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진 건 각종 정부 정책에 세금이 무분별하게 동원된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2017년 파리 대책 지금 제가 한마디만 딱 말씀드릴게요. 파리 대책 굉장히 우리가 충격이 컸잖아요, 나름. 근데 이 파리 대책이 된 지가 아직 2년이 안 됐다는 게 더 충격 아닙니까, 지금? 이거 2017년이에요, 2017년.
그리고 중간에 계속해서 정부 정책이 나오고 특히 작년 9.13 대책이 아주 핫했었죠. 그리고 계속 지금도 이제 집값이 안 잡히니까 더 다른 게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거다. 누더기 세법이 된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기사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 표가 나는데, 자, 일시적 이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변수가 2017년도에는 매매 차익이 얼마가 됐냐,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얼마가 됐냐, 한 이렇게 몇 가지만 따지면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9억 이하는 비과세라면 다 비과세가 되는 거고, 9억이 초과가 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에 대해서는 과세.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기간에 대해서도 1년 있다가 샀느냐, 2년 보유했냐, 뭐 사고 나서 3년 이내 매도했냐, 뭐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랬는데 와, 지금 작년 말로 되면은요, 이 두 가지는 기본이고요. 이 신규 주택이 어디서 사야 되냐?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샀냐 안 샀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걔도 알아야 되고 언제 사는지 알아야 되고 종전주택 거주 기간 얘 이제 거주했냐 안 했냐도 봐야 되고요. 얘 당연히 규제 지역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부터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처분 시점도 달라지는 거죠. 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으로 넘어가면 3년 이내 매도가 아니라 2년 이내 매도해야 되고 또 그게 전부 다 100% 그런 게 아니라 1번 집에서 2번 집으로 갈 때는 2번 집이 9.13 이후에 사면 그렇게 된다. 2년 이내 매도라는 거예요. 3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해봤더니 한 33가지가 나오더라. 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런 33가지가 나오면은 좀 33가지를 좀 한번 리스트업을 해주셨으면 참 고마웠을 텐데 안타까운 건 그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이 정부 정책을 너무 이렇게 세법 위주로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기사인데요. 우리는 뭐 그건 그거고, 조심해야 되는 건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 반드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자. 자, 그런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도세 이제 상담을 안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한테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상담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 더 계속해서 세무 공무원이라든지 126번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세무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엄청 많거든요. 아, 제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본연의 업무, 납세를 하고, 이렇게 좀, 이게 세금을 안 낸 사람 추징해야 되고, 이런 쪽의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이렇게 민원 상담하느라 업무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어,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 조세 행정 서비스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더 안 좋아져요. 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교수님도 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납세자 입장을 무시하고 정부 정치권의 편의에만, 즉 정부 정책 지금 현재는 집값 잡는 거죠.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좀 그런 거였고 우리는 좀 이렇게 비판도 비판이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늘어난다는 거, 요걸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또 가보죠. 자, 그 다음 기사는 제가 이제 뭐 부동산 세금 관련된 거 여기 쭉 보고요. 7월이니까 재산세 납부 이야기 나와 있고요. 임대 사업도 어제 좀 봤었던 거하고 좀 겹치고요. 소형 아파트는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고요. 자, 절세 봤더니 뭐 신간 안내 나와 있고, 저도 책 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아쉬워서 아까 재산세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고문 해가지고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해서 이제 대구시 북구 구세 팀장 강혜묵님이 이제 쓰신 것 같은데요. 이제 7월달 재산세 나오는데 이게 재산세가 이제 7월달, 9월달 두 번 나오고요. 뭐 주택 건축물 토지로 구분돼서 과세가 되고요. 한꺼번에 두 장 나왔으니까 놀래지 마시고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납부하는지. 왜냐면 이거 놓치면 또 가산세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했는데, 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재산세도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이 담당 공무원 분들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너무 막 비판만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그 기사를 제가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자, 이걸 제가 이제 PC 버전으로 좀 해볼게요. 자, PC 버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건데요. 제가 이 중에서, 이쪽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구독한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매일경제, 조선비즈, 뭐 이렇게 중앙일보, 환경,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매일경제에서, 자, 모르면 세금 더 내, 주먹구구식 재산세, 여기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고 다 없애버리고. 오케이. 자, 재산세 임대사업 감면 누락 속출, 임대사업자 수 폭증했는데 임대등록 새 시스템 연동 안 돼 공시가에 세금 통보도 오류 연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좀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이거?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이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이 60 이하면은 50, 60에서 85면 뭐 25, 그리고 전용 40 이하면은 이 장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는 중공공이에요. 중공공 그 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용 40 이하면은 100%, 40에서 60이면 75,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주택 종류 상관없이 2가구 이상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했는데, 재산세를 줄이고 싶으시다면요, 이 재산세는요, 임대주택을 2개 이상 하셔야 돼요. 하나만 했다는 거는 없어요. 감면 효과가. 자, 그런데 이번에 공시가 산정 오류가 좀 있었잖아요. 갤러리아 4에는 전용 몇이 아예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고지서가 받아봤더니 이 재산세 감면 이거 해줘야 되는데 딱 봐도 어렵잖아요. 면적에 따라서 100%, 75, 50, 그리고 2개 섞여 있으면 50, 뭐 25. 이거 계산 진짜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 되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뭐 세무 공무원 분들도 이거 뭐 잘 되시겠어요?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내게 제대로 잘 감면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재산세 고지서에 지금 제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이 소리 들려요. 종이 소리 지금 이거. 재산세 고지서 앞 페이지에 보면 담당자 문의처가 있어요. 이 담당자 문의처에 전화를 하셔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됐나요? 라고 하고 끝내지 마시고 작년 대비 올해 얼마인지 금액으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본인들이 그 조회하셔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납부하시는 게 좋다. 또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뭐 돌려받고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나도 힘들고 그쪽도 힘들고.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에서 황당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주택 보유 숫자, 취득 시기 등 각종 조건에 따라 경우의 수가 복잡한 감면 혜택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 코드를 수기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환장하는 거죠. 손으로 입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도 세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 33가지 케이스가 나와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무사 같은 경우에 아예 나 이제 양도세 상담 안 해.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 공무원 분들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손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체를 가지고 막 우리가 비판하지만 말고 일단 우리 거는 감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점점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테니까 이제 나중에는 다 전산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보유주택 수도 다 알아야 되고요. 등록한 임대주택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언제 취득했는지, 6월 1일 넘어서 했는지 그 전에 했는지 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것도 기사 링크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제가 관심 있는 부분 나와서 그 부분 좀 말씀드렸네요.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이제 나름 직장 생활 12년, 13년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병행을 했던 부동산 세금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12년, 13년 이게 했었던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사이다 경제에서,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지, 직장학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제가 했었고, 제가 일부러 블로그에는 공지를 공유를 안 했어요. 어, 다른 플랫폼에서 얼마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도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기회가 되면 이걸 이제 더 디벨롭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과 이런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부업 겸업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지.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직장은 점점 사라지고 직업만 남을 거라고. 그래서 그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 오늘 7월 15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월요일이잖아요. 자,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